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종인이라고 합니다. 저 조선일보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성성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신문에 한 7년 동안 박종인의 땅의 역사라는 시리즈를 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게 됐습니다. 오늘 드린 제목이 아까 선생님한테 짧게 말씀 들었는데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60대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아직까지도 맹렬하게 활동하는 젊은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쭉 말씀을 드릴 때, 박종인이라는 놈이 역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사의 동력은 지성과 교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게 주로 한국, 조선과 일본을 뒤에 비교를 하게 되면서 말씀드릴 텐데, 역사가 물론 유물론 쪽에서 볼 때는 유물의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역사의 중요한, 특히 근대사의 중요한 변수가 지성과 교류라는 그런 전제를 일단 생각을 하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급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영종조 시대, 그러니까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막 얘기하는 문예 붐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지성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5 영조 때입니다. 6월 11일 규일령이라는 기계가 파괴됩니다. 규일령은 망원경입니다. 특히 천문을 관찰하는 망원경입니다. 실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규일령은 일식 관찰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망원경을 그냥 놔두면 좋지 못한 우리 무리들이 위를 엿보는 버릇을 들이게 되는지라 내가 명하여 깨뜨려 버렸다. 함께 들어온 책과 지도도 물에 풀어서 글을 다 지워버렸다. 영조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나 하면, 서운관이라고 우리 지금 기상청에 해당하는 그 기관이 있었어요. 그쪽 관리들이 청나라에 가서 값비싼 기계들 사옵니다. 망원경도 사오고 천문에 관한 이론서도 사오고 여러 개 사옵니다. 근데 이게 왕실하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영조한테 묻죠. 전하, 이러이러한 게 국 납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재고 목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버렸다라고 한 겁니다. 깨버린 이유가 저렇습니다. 위를 엿보는 못된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라서 내가 깨버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원경 17세기의 망원경이면은 그 옛날에 갈릴레오가 무슨 화성을 발견하고 목성을 발견했을 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그리고 적을 보고 하던 그런 실용적인 도구였죠. 그게 영조한테는 성리학적인 윤리에 관련된 혹은 위계에 관련된 불온한 기계로 비치던 겁니다. 그리고 군사용 천리경과 달리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년 전에는 규일령이라는 걸로 일식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용 천리경은 계속 허용을 합니다. 멀리를 바라보이는 거는. 그런데 일식을 본다든지 이러한 도구로는 그걸로 맞지가 않으니까 깨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10몇 년이 지나서 7월 13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시는 독서반 출신 분들한테는 그게 화가 날 일인데, 체크와 통역관, 상역이라는 통역관 100여 명을 지금 서울 경희궁 앞에 거기에서 빨가닥해서 꽁꽁 묶어놓고 영조가 군복을 입고 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유통을 시켰다는 죄였습니다. 청나라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어떤 책에 이 전주 이씨 이성계가 고려 때 정적이었던 이이님의 자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통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걸 책을 사온 사람 그리고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 죽이겠다고 했던 날이 저 음력 7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책회, 그 서적 외판장수 이 사람 몇 명을 잘라서 효수를 하고 그리고 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수군으로 보내거나 강제징집으로 보내거나 또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난 줄 알았더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또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또 저렇게 책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최제공이라는 당시의 영의정이 급하게 달려가서 전화 알고 봤더니 이 다른 책은 유언비어티다. 그런 책은 없습니다. 해서 겨우겨우 저 100몇 명이 사형을 명했습니다. 안 죽었죠. 대신에 공식적으로 책회 영업행위가 이 경성, 한양 내에서는 금지됩니다. 조선은 갑오경장 그 무렵 때까지 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회라는 외판 장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보를 유통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 조직 이런 거였는데 그 영업사원들이 졸지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민간에서 정보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책회들도 계속 활동을 했고 그리고 책을 빌려주는 그런 책방들도 많이 유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서점도 없었던 마당에 책회라는 정보의 유통 조직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던 겁니다. 우리들이 금속 활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죠. 고려 때 만들고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활자들이 계속 주조가 되고 근데 사실은 그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금속 활자와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상업적으로 유통시키고 상업적으로 활용했던 금속 활자하고는 굉장히 유통 경로나 활동 방식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용됐던 영향력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컨대 조선에서는 금속 활자는 예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귀한 책을 만들 때. 예컨대 조선 왕조실록을 만드는데 그 많은 책들을 다 찍어낸 다음에 그 활자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더 못 만들게. 딱 3부를 만들어서 4부를 만들어서 많게는 그래서 보관을 하곤 했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금속 활자는 정보와 지식의 유통 도구로 사용되지를 못했었어요. 지금도 조선의 양반 가문에서 많은 문집을 냈는데 자기 조상들의 노론들의 그 문집을 보면 금속 활자로 찍었어요. 지방 감영에 있는 관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 활자로 그 돈을 내서 찍고 활자도 허물고 그리고 남인과 소론들 이런 사람들의 금속 활자를 다 목판으로 찍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찌됐든 유통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조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학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북학파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북학파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배척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라는 유통과 소통과 지식과 그리고 상업, 생산을 강조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 중에 이 박제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제가는 북경 영경을 한번 가고 나서 눈이 뒤집혔어요. 조선의 사대부들이 저 오랑캐들하고 다 놀리고 했던 겉으로는 고개 숙이는 척 하면서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와서 앉아있고 거기서 교회라는 것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길거리는 깨끗하고 서점은 말할 수 없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씁니다. 조선은 그 검소한 탓에 반드시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선에 있는 다른 먹물들은 조선은 화려함과 사치로 해서 망할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근면성실하고 검소해야 한다 라고 늘 당신들은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조선은 그 검소한 때문에 망하는 거다. 조선이 검소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을 하고 상업을 하고 수레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모든 경제활동을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청나라를 가봤기 때문입니다. 가보니까 자기 나라 조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의 원인이 뭘까 찾아봤더니 조선에서는 상업, 유통과 생산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북학에 뭐라고 적힌다면 그 당시에 창덕궁 그리고 경복궁 여기 지키는 수비수들, 이 꾼들의 병사들이 허리띠가 새끼줄이었고 그리고 집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어디 납실 때 앞뒤로 호위하는 호위병들, 그 호위마를 보면은 한쪽은 발허리가 없고 한쪽은 또 말 안장이 떨어져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우리 문제 삼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공업을 진흥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현재,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산업공상의 신분제, 그리고 부귀를 사치라고 여기는, 그리고 가난은 미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 우리 바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박제가라는 사람 또한 이 성리학적인 질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혁명적으로 뭘 하자는 얘기는 못했죠. 아주 이렇게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박제가는 더 나가서 약간 사대적이기도 했어요. 우리 궁중에서 조선말 쓰지 말고 청나라말 씁시다. 중국말 씁시다.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 강병을 주장하자라는 하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박제가고 이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북학파라 그럽니다. 이 북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첫째, 교류고 둘째는 교류를 통해서 저쪽의 지성과 이쪽의 지성을 서로 교류를 시키면 그럼 우리들의 문물도 부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대용, 박지원, 이덕모, 류금, 이희경, 유두국, 박제가, 이서구, 서유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일 대빵되는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저서를 읽어보면 계실 겁니다. 멸하일기라든지 유명하죠. 희한하게 이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 북촌, 그러니까 가회동, 그 인사동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날 술 먹고 놀던 데가 지금 있는 탑골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파고다 공원, 3.1운동 그 선언 부르려고 했던 거기에 큰 탑이 있습니다. 그 원각사지 다층석 탑인데 몇 층인지 아직도 규명이 안 돼서 그 탑이 대리석으로 만든 탑입니다. 밤만 되면 달빛을 받아서 하얗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탑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 탑 밑에서 맨날 상 차려가지고 술 처먹고 노래하고 시 쓰고 그 다음에 서로 논쟁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북학파들을 백탑파라고 불렀습니다. 우정도 대단하고 논쟁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은 이덕무라는 사람이 그 여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기 나오는 이서구라는 또 노론에 잘 나가는 나중에 영의적이었던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 하면 저 박제가 놈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사탕을 뺏어 먹더라. 쟤 좀 혼 좀 내줘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여기에 없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그 동시대 사람인데 자기가 강진에 유배를 당했을 때 형님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흑산도에 유배를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약전이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한테 뭐라 편을 쓰냐면 형님 보니까 흑산도라는 데에는 개가 많습니다. 수백 마리가 지금 들판에 뛰어난다 그러는데 그게 당신 그 몸보잘 좋은 거다. 여기 초정표 레시피를 보내주니까 그걸로 꼭 하루에 며칠에 한 마리 잡아먹으라. 박제가라는 사람이 개 잡는 데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게장국을 끓이는데 초정 박제가식으로만 하면은 우리 형님 목숨 건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큰 왁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백탑파라고 불렀었고 이 우정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번 찾아가면 집에 돌아가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머물러 지내며 밤을 꼬박 새우면 서로 지은 글로 책 한 권이 나올 만했다. 그리고 박제가가 내 사탕을 훔쳐먹었다. 박제가지 보신탕 요리 보내주니까 몸 좀 챙겨라. 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은 알콩달콩하기도 하고 지금 어찌 보면 그 마누라쟁이들이 들었다간 큰일 날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거기에 항상 코어가 있었는데 그게 지식을 어떻게 유통을 시키고
지식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그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 글을 참 잘 썼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아들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글을 지었는데 거기에 박지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글이란 자고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가르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범범하고 대면대면해서 우유부단하기만 하면 그런 건 대체 어디다 쓰겠는가. 글은 남을 폐부를 찔러서 눈물을 흘리게 하든 웃게 하든 소름 끼치게 하든 해야 한다. 실제로 저 사람이 쓴 글들은 다 그렇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일반 사대부들이 달빛이 고고하구나 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느냐?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 당시 자기들이 살았던 조선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그리고 옆에 있는 청나라라는 대국의 제국의 상황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서 청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조선을 어떻게 쉽게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까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년에 인순고식 구차미봉 천하만사 종차 타결하 하던 대로 따라하고 일순 편하나만 쫓는다. 천하 온갖 일이 저 여덟자로 나락에 떨어진다. 늘 미봉책만 쓰고 옛 것만 따라하고 그러면은 나라 꼴하지 않는다. 끝나는 거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말년이었습니다. 박지원의 말년이었는데 이 백탑판을 만들고 나서 그 백탑파교를 만들어서 같이 놀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도록 세상이 바뀌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순고식 고차. 이 인순고식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박지원은 노론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노론이었는데 그 박지원하고 같이 놀던 백탑파들은 저기 박제가 이덕무이라는 사람은 서울 검사관이었습니다. 정조가 나는 신부를 안 따져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직책이 검사관이라는 직책이었는데 지금 7급 8급쯤 됩니다. 여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얼만 뽑는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도 공무원을 뽑는 사람이야 하고 하면서 그 중에 아까운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이 박제가 이동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면서 그 일을 했죠. 지금 교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아까 보셨던 유득공인이 서유구 이런 사람, 이서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노론의 저 위에서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 백탑파 속에서는 지식적인 교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향했던 게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라는 걸 지향했던 겁니다. 조선에서 부국이나 강병이라는 개념은 제가 궁금했을 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나라님한테 충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그걸 이렇게 쪼목쪼목 따져봤더니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또 지향해야 할 근대였다는 겁니다. 병오소회라는 게 있습니다. 병오년에 정조라는 사람이 그 정조가 우리가 르네상스의 군주라고 얘기하는 그 군주가 국정 대개혁안을 모으는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86년 병오년 2월 20날에 병오소회라는 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말이든지 나한테 다 갖고 와. 나라를 하기 위해서. 했더니 이 박제가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 검사관 박제가가 이렇게 소회를 올립니다. 뭐라고 끝나면 지금 나라의 폐단은 가난이다. 다른 나라는 사치로 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소함으로 쇠퇴할 것이다. 비단 옷을 입지 않으니 비단 자는 길가 없고 여인들의 일이 끊겼다. 물이 새는 배를 타고 목욕시키지 않은 말을 타고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진흙더미 집에서 지내니 온갖 제조업이 끊겼다. 세상이 나빠져서 백성이 가난하고 하는데 이는 나라가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발은 지당은 맞는 말입니다. 이걸 병오소에 정조가 아무나 다 바뀌었다 그래서 딱 올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한테 내 밑에 그 쫄개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며칠 안으로 이게 세세한 정책까지 다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조 한다는 얘기가
네 뜻이 조목조목 틀린 말은 없구나 하고 동그라미 5개 주고 끝내버려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중국과 통상을 하고 중국 통상? 오랑캐와 서양인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고 뭐? 사대부에게 장사를 허용해? 일본과 티벳, 자바성과 몽골까지 전쟁이 사라진 지 200년이 됐으니까 나라를 정비하면 10년 뒤에 조선왕국 거적대기 초가집은 화려한 누각으로 바뀌리라. 화려한 누각에는 좀 혹했지만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정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어떻게 오랑캐하고 사귀고 이런 걸 하냐. 그래서 동그라미 5개만 주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여러 조목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니 네 식견과 취향을 볼 수가 있구나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대사관과 대사관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이소가 북경에서 사오는 책들은 우리 육아의 글들이 아니다. 부정한 서적이다. 사교가 유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서적 탓이다. 그것들이 박정조가 옳거니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대사관 신풍지가 이럽니다. 기강이 이처럼 문란해지고 법이해졌다. 사신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게 그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또 옳거니 그럽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두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금지 법안을 마련하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이제 입법을 해놔야지 이제 자기가 권위가 선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바로 1, 2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거를 비변사에서 벌써 만들어 놨어요. 법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개인적인 왕래 금지하고 필담도 금지하고 선물이나 편지 금지하고 이걸 적발하면 압록강을 건너온 즉시에 처벌한다고 요망한 이단 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적발 시에는 다 태워버린다. 그리고 적발에 실패한 그 당시에 중국의 통로인 의주, 부윤까지 처벌하겠다. 라는 8대 금지 조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되게 뭔가 짜고나 친 듯이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리 보통 며칠은 걸려야 되는데 벌써 잉크가 안 마른 법안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저 박제가 그렇게 어렵게 논리로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그건 동그라미만 주고 봤더니 다 이렇습니다. 이 대사원은 사교가 유행하는 게 교류 때문이다. 그리고 대사관은 이것도 교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대사관과 대사관 보면은 병거세가 벌어진 날이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지고 있다가 제일 말빨이 세고 권력이 제일 센 그 대사원과 대사관에 임명된 날이 바로 전날입니다. 이 전날 이 사람들하고 정조가 짜고 친 거예요. 정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꺼내면은 병호 소외라는 걸 했다는 게 아무 헛돼 버리니까 먼저 불러놓고 너희 소리에 하고 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서학, 천주교, 서양적인 문물을 모두 들으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비변사에서도 당연히 종을 가져가지고 들이민 거죠. 왜 서학을 금지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이 한경도 지방에서는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었고 정조가 아끼고 있던 남인들, 정약용이나 이상훈, 이승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벌써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안 지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신주를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더니 이쪽 노론 쪽에서는 저 새끼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정조가 기치로 내걸었던 탕평책이 헷갈리게 된 겁니다.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고 남인에서 쓸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이론 대 이론을 투쟁을 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서학을 금지를 시키고 성리학, 정학을 올리자라는 그런 좀 원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저런 얘기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남인을 보호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내건 게 문체반정입니다. 문체반정은 고등학교 때도 들어보셨을 거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 문체반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대화체나 청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저작거리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소재 이런 거를 금지시키는다는 건데 이거를 금지시켰는데 왜 정조가 개혁군주지? 나는 궁금증,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개명군주라고 할 수 있고 그런가 생각했었는데 점점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이 문체를 회복시키라는 거는 공자, 맹자, 주자가 쓰던 문체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양 문물의 냄새를 가지고 온 그 청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문체와 소재는 이건 반성리학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고전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르네상스의 군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선에 반정이 3개가 있었습니다. 중용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살인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한 때죠. 연산군은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인조 반정 때는 그 살인 중에서도 특히 도학파들, 저 교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치 반정 때, 이때는 완전히 그 두 개를 뛰어넘는 정신적인 반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정신세계를, 문체와 내용까지, 학문과 정보의 내용까지 이제 국가에서 간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간섭, 비속하고 음란하면서도 그럴싸한 맛을 지닌 자질구레한 글이라는 이 폐관 잡기를 금지를 시켰는데, 이 폐관 잡기에 다시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규정을 했냐면, 노자나 석가모니나 양주나 묵정이나 순자나 상자나 한비자뿐만 아니라 제자백가의 수많은 글들로서 올바른 법과 떳떳한 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선왕이라면 공제를 뜻합니다. 정당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모두 이단이다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제 저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제외하고 학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있다가 윤광보라는 사람 상소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정학이 아닌 책들이 있다. 사설을 밝히려고, 사설을 없애려고 정을 해야 되는데, 홍문관, 왕실 도서관에 갔더니 서양 책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 큰 글에다 태우게 해주시오. 중인 환실이에. 그런데 정조가 이럽니다. 멀리 나갈 거 뭐 있는가? 지금 바로 태워라. 그래서 홍문관에 있었던 30몇 권의 서양 서적이 그 자리에 불태워져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천주교 책이었고 과학책이 몇 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격으로 걸린 게 이 사람들입니다. 문풍이 이와 같이 된 것은 모두 박지원의 죄다. 열알기를 내가 익히 봤으니 속일 수 없다. 열알기가 세상에 유행한 뒤부터 문체 이와 같이 됐다. 결자해지하라. 하고 박지원의 친구인 난공철한테 지시를 합니다. 박지원은 그때 지금으로 치면은 함양 군수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난공철이 이걸 냉큼 듣고 편지를 보내죠. 어이, 저 연합, 그 주상께서 네 반성하란다. 네가 주범이란다. 근데 네가 반성하고 반성문을 써주면 그러면 너한테 좋은 벼슬자를 준다는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박지원이 주상께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걸 못 써. 하고 반성문을 안 써요. 끝까지 안 씁니다. 이 사람이 북학파의 대장입니다. 북학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 사람보다 더 청나라 문물을 순송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제 날벼락이 몇십 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속문을 써라 그러는데 이걸 받거나 쓴 사람들은 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저 반성문 안 쓰면. 그랬더니 박지원은 진실로 임금의 교화를 해치는 재량스러운 백성이여 문단의 폐문이다. 나는 현명한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에 형벌을 면함아도 다행입니다. 하고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로. 그런데 정조 본인한테는 답을 안 쓰고 반성문도 안 씁니다. 그리고 박제가는 심지어 이렇습니다. 반성문을 썼는데 반성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금으로는 짠맛을 내고 매실로는 신맛을 내고 겨자로는 매운맛을 냅니다. 그런데 소금이랑 겨자한테 왜 기장과 좁쌀 맛이 나지 않느냐고 하면 천하의 맛이 피폐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용으로 돌아가 힘쓰미 신이 배우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고 개깁니다. 개겼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그 다음 글을 안 써요. 그리고 지방관으로 떠돌다가 나중에 또 유배를 가서 죽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박제가가 사탕 훔쳐간다고 막 그 고자질했던 여자 같은 이동무는 반성문을 어떻게 쓰지? 어떻게 써야 하지? 어떻게 고민하다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 이후, 그러니까 저 시기를 보면 1793년입니다. 그 이후 이 북학파들은 저 붓을 끊어버립니다. 그 유일하게 근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근대는 아니지만
근대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그 많은 책과 저술과 논증을 했던 북학파는 절필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문체 반정에서 표적으로 찢어서 이거 박지원 한도미니까 다 거짓말, 다 반성문 써 하라고 그랬던 영민한 개혁군주 정조의 하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인재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인재가 정조가 볼 때는 성리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빵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새로운 시대의 인재들은 착착착착 그 당시에 메인 이데올로기에서 통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박지원이 그래서 이해갑니다. 이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박종채라는 아들의 회상기에 적혀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는 형감으로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함양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는 형감으로 계실 때였다. 하루는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아랫사람에 분부하셨다. 대숲속 그윽하고 고요한 곳들을 깨끗이 쓸어서 자리를 마련하고 술 한 동이와 고기, 생선, 과일, 포를 갖추어서 성대한 술자리를 차리도록 하라. 아버지는 평복 차림으로 그곳에 가셔서 몸소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올리신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서글픈 기색으로 일어나셨다. 그리고 상 위에 차린 음식을 거둬서 아정과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하셨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뒤에 가만히 여쭤보았다.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셨다. 꿈에 한양성 서쪽에 옛 친구 몇이 날 찾아 말하기를 자네 산수 좋은 고을 원이 됐는데 왜 술자리를 벌려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가라더구나.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마음이 퍽 서글프더구나. 그래서 상을 차려 술을 한 잔 올렸다. 그러나 이는 예법에 없는 일이고 다만 그러고 싶어서 했을 뿐이다. 어디다 할 말은 아니다. 다 죽고 없는 겁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죽고 물리적으로 죽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시골에 내려가서 이러다가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기에 정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내려온 맥에 주시는 삼각산이다. 주사나 삼각산이다. 듣건대 수십 년 전 북한 산성 아래 소금을 쌓고 그 위를 덮어서 태워서 소금산을 만들고 이 맥을 눌렀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 땅에 인재가 없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비록 상식에는 어긋난 듯하지만 이치로가 있음직하다. 그렇다면 지금 그 소금산을 헐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니다. 자기가 봐도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딸랑딸랑한 사람들만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정조가 이걸 어떤 논리로 지금 인재 부재 현상을 설명을 할까 하되 내놓은 이 논리였습니다. 누가 소금산을 쌌대. 그게 맥을 눌러서 지금 인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산만 없으면 인재 생기지 않는가.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소금산 어려운 일 아니겠다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소금산은 어디 있는가? 자기가 꺼내놓고 자기가 싫어도 묻습니다. 근데 소금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모두 보지 못할 말하였으므로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라고 실로 적혀 있습니다. 애시장 좀 없던 거였으니까 밑에서 시켰으니까 조금 찾는 신용을 했겠죠. 근데 한 다음에 가서 없습니다 하니까 일이 정지되었다 그럽니다. 인재 부재 현상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통제를 당한 사람들은 저렇게 쓸쓸하게 얘기를 했고 이쪽에서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게 정보를 교류하고 그리고 지성으로 교류를 통해서 나라를 혁신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통제당했던 사람들과 통제했던 사람과 가지고 있던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이 북학파가 종언됨으로써 그 비슷한 시기에 종언이 됐고 비슷한 시기에 정조도 죽습니다. 다 인재 다 사라졌죠. 이때 세계사를 보면은 망원경을 파괴할 때쯤에 바로 그 전해에 디드로가 백과전서 편집장이 됩니다. 그리고 1711년 책회를 딱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다음 해에 백과전서 촉탄이 완건이 됩니다. 그리고 박제가 북학위를 완성했을 때 바로 그 해 보다 2년 전에 3월 달에 증기기관이 상용화됩니다. 영국에서 제임스 바트가 증기기관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저 1776년이 가지고 있는 서양사적, 혹은 크게 볼 땐 세계사적 의미가 대단합니다. 바로 몇 달 사이에 저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와 시민사회, 시민혁명이 동시에 터졌죠. 근데 바로 그 즈음에 조선에서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국부론의 버금가는 국학회가 완성이 됐는데 그것들이 모두 병호 소회를 통해서 그리고 문체반정을 통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때 정조가 머릿속에서 계속 관심을 쓰고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사조세자 복권이었습니다. 아까 눈으로 목격했던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든지 만회를 하고 복권하기 위해서 평생을 죽기 몇 년 전까지 신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능으로 격상을 시키죠. 만들어서. 여기 살짝 나오는 게 일본의 칸세 이야객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일본에서도 성리학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에도 막부에서는 성리학만 공부를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양 학문을 허용을 합니다. 실용 학문들을. 그래서 그 실용 학문을 갖고 있는 사적들을 공식적으로 번역청을 만들어서 번역을 시킵니다. 그 번역청의 후손이 동경대학교입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서 그 큰 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나치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혁명이 터지고 3년 뒤에 문체반정이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 제가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꺼내들은 이런 아이템들이긴 하지만 어딘가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과 조선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무언가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저는 교류와 지성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겁니다. 자, 소금산 찾아내라고 정조가 나오고 하다가 3년 뒤에 정조가 죽습니다. 그리고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들 순조를 김조순의 딸한테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조가 죽습니다. 이 김조순 결혼을 하는데 이 김조순이 아까 중국어 교류 못하게 합시다 했던 그 김희소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김조순의 와이프가 신풍지 또 교류하지 못하게 합시다 했던 그 신풍지의 조카입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굉장히 완고한 보수 집단 그 가문과 이 정조가 가문이 만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김조순이 나중에 나라의 장인 국구로서 세도 정치의 시작을 엽니다. 그 뒤로 순조, 헌종, 철종, 심지어 고종 때까지 20살도 안 되는 어린 그런 소년 왕 시대가 60년을 갑니다. 세상은 정말 광속으로 도는 그때인데 이렇게 됐던 거죠. 그때 빨리빨리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틀린 건 틀렸다 그러고 옳은 건 옳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시기를 놓쳐버렸던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왜 일본을 보느냐? 바로 옆에 있었고 우리가 당했었으니까요. 왜 우리가 게다짝에다가 훈도씨만 차고 있던 사람들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때문에 저렇게 부강해져서 하필이면 우리는 저렇게 사멸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훈도씨한테 망했나?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게 지성과 교류를 말씀드렸고 그 지성과 교류를 주장했던 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지성, 벌써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전부터 유럽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류를 통해서 물론 일본도 쇄국을 했었지만은 대마도나 아니면 나가사키나 아니면 북해도의 애종 어디 쪽이나 해서 조금씩 문을 열어놓고 조선과 유럽과 동남아와 교류를 해왔었거든요. 그 조그만 비상구들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대화 작업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부를 토배를 하기 위해서 토막파들이 결성이 됐는데
거기 토막파 총사령관이 사이고 다카무라 사령이었습니다. 가고시마, 사츠마의 군인이었죠. 이제 지금 도쿄인 에도로 쳐들어가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여기만 쳐들어가면 이제 막부는 타도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부에서 총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가스 가이쇼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령을 보냅니다. 잠깐 다카무리 나 좀 봅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쫄개 몇 명을 데리고 에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딱 둘이 쫄개들은 밑에 좀 몇 명 앉아 있고 독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신네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맞붙으면 지금 에도 인구가 100만 명이다. 다 죽는다. 우리 화력도 어마하고 당신 화력 더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우리 다 대포 쏘지 않느냐. 에도는 불바다 같은다. 그건 일본이 망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성문을 10개 그냥 우리 항복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카무리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혈로 입성을 하죠. 우리도 무장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실제로 가스가 자기 밑에 있는 사무들에게 설득을 해서 무기를 다 내려놓고 회수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다카무리 쪽에서도 토막파에서도 저거 사기고 위장이다 라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에도가 지금 도쿄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도 죽질 않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권력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스가 다카무리 사이구가 가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갈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당신 말이 되냐?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맡겨간다고? 너네들의 병력을 놔둬도 모자랄 텐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르신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하고 뒤도 안 보러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감명을 받은 가스가이슈가 나중에 사이고가 죽었을 때 비석을 큰 추모 비석을 세워줍니다. 여기서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이고가 나중에 다 유신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더니 밑에 있는 그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군 빼고 다른 사무라이들은 다 병력 무장을 해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무라이들의 무기를 회수해버리고 칼도 못 차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고가 사령관에 추대돼서 오히려 역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사이고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할복에서 죽습니다. 거기에 껴있던 사람이 사이고의 동생인 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도가 쓸만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뭘 했느냐? 메이지 정부에서 해군 대신이 됩니다. 조선이든 일본이든 이런 반란군에 껴있으면 일단 할복을 시키든 안 그러면 사약을 먹이든 사약도 아까우니까 목을 베버립니다. 근데 저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인재가 너무 없으니까 너 와서 일해. 그러니까 이 주도가 얼마나 감옥을 했겠습니까? 나는 역적의 동생인데 나도 칼 들고 총 들었었는데 목숨을 걸고 메이지 유신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군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에노모토 다케야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도 무혈 입성을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해군이었는데 나는 항복 못한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군함 5척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에조라고 불리던 홋카이도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화국, 에조 공화국을 공화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군과 이 에조 공화국의 에노모토 다케야키 군이 박터지게 싸우죠. 그러다 하코다테 전투라는 게 벌어집니다. 중앙군은 화력이 막강한데 여기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게 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로타 기요다카라는 이 중앙군의 그 야전 사령관이 단판을 합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술 몇 개를 하고 또 백기를 들고 가서 너네 죽으니까 항복을 해라. 그리고 어차피 너는 죽을 거니까 사형되고 참수되고 그럴 거니까 그 뒤에 선처럼 바라지 말고 그냥 네 쫄개들이나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케야키 이럽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책 하나를 쓱 내밉니다. 만국 해율 전서라는 책입니다. 만국은 국제, 해율 국제법입니다. 국제통상법 전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유학파인데 거기서 자기 스승한테 배우던 교과서를 필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자기도 메모도 넣고 그러면 이 책을 전령한테 줍니다. 이게 일본한테 굉장히 필요한 책이다. 그런데 한 권밖에 없다 지금. 이 책은 전투를 이제 곧 벌일 텐데 전투를 하다 보면 이게 불에 타거나 우리 진지 불에 탈 거고 이게 찢겨 나가거나 땅속에 파묻힐 수가 있다.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 책을 당신한테 먼저 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로타에 갖다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구로타가 받아들이고 대신에 항복을 안 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전령이 책을 가지고 구로타에 돌아갑니다. 근데 구로타가 희한한 놈 그러면서 이 사케 독구리 몇 개 하고 안주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전쟁하지 말자. 내가 네 잘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책이 네덜란드 유학실에 필사했던 국제배 해설서적인데 마지막 진이 함락되면 자료가 소실될까 염려되니까 준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구로타가 나중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이 반란군의 수비니까 죽인다 하고 벼르고 가면 가둬놨었는데 구로타 구명운동을 벌립니다.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삭발 투쟁까지 합니다. 애놈부터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집어치워. 그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석방이 됩니다.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이지 정부의 각 요직에 채용이 됩니다. 대신까지 지내고 모스크바까지 가서 특명 대신으로까지 특명 대사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4년에 러시아 특명대사 갔을 때 그 몇 년 뒤에 조선교회사 서론이라는 조선교회사라는 책을 입수를 해요. 그때 북경에 있었던 프랑스 신부가 이렇게 여러 서적들을 참고로 쓴 조선교회사라는 책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거기서 소문을 듣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사고라 해서 삽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밑에 있는 참사관과 둘이서 저 서론만 급하게 일본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기가 구술을 하면 참사관이 받아주는 식으로 보름 만에 번역을 합니다. 왜 그 서둘렀느냐? 그래서 1월 15일에 촉을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든 방 기차도 모르면서 도쿄로 보내죠. 왜 보냈느냐? 바로 그 즈음에 일본이 조선과 어떻게든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차인데 조선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보냈는데 그 강화도 조약에 일본 측 특명 대사가 자기를 살려준 구로타 기요타코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몇 달간 몇 년간 살아온 인생 스텝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노리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당시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모토가 만국 해일 전설을 준 것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삭발 운동을 했던 것도 저 자식이 몇 년 있다가 나한테 조선 교회사로 서론을 보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겠죠. 이렇게 인재라는 존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 쪽에서는 제가 부정적인 예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영조와 정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는 체제나 아니면 위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인재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200년 동안 하면서 저기까지 와버렸던 거예요. 지성과 교류, 그러니까 지성은 교류를 불러야 되고 교류를 통해서 또 다른 지성이 수입이 되면 또 내부에 있는 지성과 투쟁을 하면서 새로운 지성을 만들고 그 지성이 더 많은 교류를 부르게 됩니다. 그 교류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어떤 평화로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쪽의 지성과 이쪽의 지성이 잘 교류에 따라서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화적이기도 할 겁니다. 그 지성과 교류를 맡는 사람들이 인재인데 그 인재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국군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보통 국군이 다 했다 할 때 그 국군은 바로 인재입니다. 인재가 국군을 만들고 인재를 알아보는 리더가 국군을 이끌어주는 게 우리 조선과
일본과 그리고 이미 평등 사회로 가고 있었던 그런 유로에서 벌어졌던 근대사입니다. 그게 바로 국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군은 점찍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인재들이 뭐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그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직도 활동해야 할 우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군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이끄는 국군의 변수는 주체는 우리 인재들이고 그 인재들이 역사 속에서 찾아내야 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또 강화해야 할 변수가 바로 저는 근대사에서 배운 지성과 교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후기를 보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되도 않는 그런 이상한 이 세 가지 관점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찬란하고 화려하게 된 원인이 뭘까? 그러면은 지성이 있고 교류가 있고 그 지성과 교류를 떠맡은 주체인 인재가 있다. 그게 대한민국에 있고 조선에 없는 거였고 조선에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규제와 탄압, 지적 탄압 이런 게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현재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급속도로 성장한 그런 국가와 사회가 됐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조가 많이 된 사람들은 빨리 후배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당신들은 빨리 교류, 인재, 혁신 이런 얘기해야 되고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거 자꾸 우리께 좋은 것이라고 꼭 끌어안고 있지 말고 바깥에 이때까지 조선이 소위 말하는 쪽발이한테 당했던 이유 이런 것을 없애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과 교류의 장점을 더 살려서 나가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키우자. 그게 제가 오늘 뭐 길지 않는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일본, 유럽 근대사를 서로 다르게 만든 그 세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질문이라도 한 질문. 그래도 대명고등학교 고서부 다 우수한 분들이니까 한 분 이상 질문해 주시면 짧게 한번. 제일 무서운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더 부강하게 됐는 게 이런 지성과 교류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잡아 이제 1870년 우리가 30년 지배받았던 게 이런 원인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까 했더니 이런 지성과 교류 때문에 이제 일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전사가 있는데 그 1543년이라는 희한한 해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50년 전인데 그때 유럽에서는 3월 21일입니다.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판이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논문이 그때 나옵니다. 3월 21일에. 그때는 유럽은 이제 그 뒤 100년 뭐 뒤에 과학혁명이 벌어지고 원유혁명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그보다 100년 전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대항해 시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 지동설이 딱 나오면서 이 지동설이 이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이론이 그거냐? 운명은 인류의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신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도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근대 시작입니다. 일본에서는 그해 8월 달에 바로 그 유럽에서 온 포르투갈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섬에 도착을 해서 조총 2자루 팔아먹습니다. 그거를 그 섬에 있는 영주, 15먹은 영주가 그 사고 나니까 두 집단에서 깨달은 겁니다. 저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와, 여기, 우리 유럽에서는 널려있는 이 총을 저렇게 큰 돈을 주고 사는 어마어마하게 세련되고 큰 구매력이 있는 집단이 있네? 시장을 발견했고, 일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걸 만드는 세력이 또 반대편에 있네?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1543년입니다. 그때 이 신부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과학이 들어오고 모두 다 들어옵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독점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나가사키에 있으면서 계속 그 독점 무역권을 행사를 하죠. 그 나가사키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착돼서 조선에 13년간 있었던 사람들이 하멜이에요. 하멜도 그 네덜란드 그쪽 소속이었는데, 근데 하멜은 13년 동안 조선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강진하고 여수 이런 데에서 풀 베고 뭐 이런 짓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열받아서 탈출했어요. 바로 그 해에 날짜는 모르겠는데 안 적혀 있는데 경상도 영주 그러니까 수능 풍기에 소수서원이 설립이 됩니다. 처음에는 백운동 서원이었습니다. 그 백운동 서원이 그때까지 지배 엘리트들만 향유하고 있던 최고급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을 민간 단위로 퍼뜨리는 교육권이었거든요. 그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쫙 전국적으로 서원이 수백 개 섭니다. 그래서 인조 때, 숙종 때 다 서원 한 번씩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지니까 대원군 때 완전 40몇 개만 남겨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는, 성리학이라는 거는 교류는 절대 안 돼. 교류는 천자만 할 수 있고 제후국은 천자국하고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다 오랑캐야. 이런 외교, 그것도 밑에 내부에서도 오로지 성리학,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 조선 초중기에 완성이 됐는데 그게 바로 유럽과 일본과 조선이라는 이 3개 상이한 문명권에서 벌어진 굉장히 상이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서는 15 먹은 소년 4명을 바티칸으로 보냅니다. 거기 보내서 유럽을 일주를 하고 1년, 2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게 임진왜란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성일, 김성일하고 그 황뭐란 그 부사들, 그 조선 통치사들이 짱보러 갔을 때 그때 히데요시 집에서 그 히데요시를 만났었는데 바로 그 옆방이 석 달 전에 이 소년들이 유럽의 고악기를 들고 연주를 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유럽을 벌써 알고 있었고 유럽 교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데요시는 그때 포르투갈 선교사들한테 너 군함 2개만 우리한테 빌려달라. 그럼 나중에 너희들한테 조선도 나눠줄게. 하여튼 약간 과대망상적인 증세까지 보이거든요. 그 과대망상 보일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류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점점 일본이라는 국가와 정체성이 유럽 문명에 알려지면서 일본은 점점 간등이 커진 거예요. 자꾸 봤더니 저 강원도 조약 맺을 때쯤에 봤더니 조선하고는 이제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너무 나서 조선하고는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중에 아까 보셨던 사이고 닭가브리 같은 사람은 조선하고 조약을 굳이 맺을 거 뭐 있냐. 저 새끼들이 조선이 자꾸 조약을 거부하니까 우리 오랑캐 취급하면서 그럼 내가 가서 나 혼자 갈게. 내가 혼자 가면은 조선 정부에서 날 죽일 거 아닌가. 나 죽으면은 그거 핑계로 전쟁에서 먹어버려. 할 정도로 뭐랄까 약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급이 좀 다르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고종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교류를 서방하고 교류를 하고 일본하고 계속 교류를 했다면 그렇다면 조선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조선의 고종정권 그리고 민씨정권, 연합정권에서는 청나라만 굳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청나라만. 그러니까 가히 쓰러져가는 국가하고만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저 바깥쪽에서 정말 팽팽 돌고 있었던 그런 외부 문명과는 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지 못했죠.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영조 이전에 벌어졌던 전설이었습니다. 조금 뭐 설명이라기보다 좀 첨언이 돼버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